1999년 7월 전라남도입니다. 밤 9시 17분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친구가 건 전화였지만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쇳덩이가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새벽 1시 농로 한가운데 멈춰 선 차량 한 대가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됩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실내에는 말라버린 혈흔만이 작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차주는 직원 8명을 둔 중형 식당의 대표였습니다. 41살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지요. 장마가 잠시 멈춘 흐린 여름밤, 그는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침묵, 의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뿐이었지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99년 여름 전라남도입니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겨울에 시작된 폭풍은 2년이 지난 1999년에도 서민들의 삶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지요. 거리마다 폐업 안내문이 붙었고 남아있는 자영업자들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41살,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중형 식당의 공동대표였지요. 새벽 5시면 일어났고 시장에서 직접 식자재를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까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발품으로, 모든 거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루어졌지요. 식당에는 직원을 8명 두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 2명, 홀 서빙 3명, 설거지 담당 1명, 그리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동업자 2명까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지요. 점심시간이면 공무원, 은행 직원, 공장 근로자들이 줄을 섰고 하루 평균 50명에서 70명의 손님이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가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숫자는 언제나 겉과 속의 표정을 다르게 보여주는 법입니다. IMF 이후 외상값을 받기 힘들어졌고 식자재 값과 인건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업자들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이 확장할 기회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빚만 늘어납니다. 정산 자리에서는 숨죽인 한숨과 날 선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남자는 그 가운데에서 양쪽의 마음을 달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양쪽 모두에게 서서히 미운 털이 박혀가고 있었지요. 집에서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38살의 아내는 초등학교 2학년 큰아이와 6살 둘째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고 있었지요. 1999년 당시 전업주부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갔습니다. 빨래, 설거지, 청소, 장보기까지 모두가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었지요. 남편이 늦은 밤에 들어오면 아내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서로를 위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외출이 잦아진 남편을 보며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고 귀가 시간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 넘어 문이 열리는 날도 있었지요. 당신, 요즘 왜 이래요? 식당 일 때문에 그래. 대화는 날카롭게 부딪혔고 아내는 혼자 속으로만 의심을 삼켜야 했습니다. 1999년의 분위기 속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출을 의심한다는 말은 쉽게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식당 직원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요즘 좀 다르네요. 주방 한쪽에서는 속삭임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식당이 흔들리면 자신들의 생계도 위험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7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남의 공기는 늘 축축했고 사람들의 마음마저 눅눅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빚, 갈등, 가정의 냉기, 모든 것이 그를 서서히 옥죄고 있었지요. 가끔은 혼자 차를 몰고 강가로 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멀리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불안이 밀려와도 그는 다시 웃는 얼굴로 식당으로 돌아가 일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1999년 7월, 장마가 잠시 멈춘 어느 밤,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 그래도 금방 들어갈게. 그 한마디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1999년 7월의 어느 저녁입니다. 장마가 모처럼 멈춘 흐린 밤. 남자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 그래도 금방 들어갈게. 그 짧은 한마디가 부부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식당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는 밤 9시 무렵 식당을 나섰습니다. 먼저들 들어가세요. 저는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였지요. 밤 9시 17분. 남자의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약속을 잡기 위한 가벼운 전화였지요. 통화는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 그리고 짧고 낮은 숨소리뿐이었지요. 여보세요? 친구는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 전화는 끊겼습니다. 친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1999년 당시 휴대전화 품질을 떠올리며 그저 연결 오류라고 넘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지요. 밤 10시. 집에서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큰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었고 6살 둘째도 눈을 감아 가고 있었지요. 밤 11시가 되자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아내는 거실을 서성이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전화를 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새벽 1시, 순찰 중이던 파출소 경찰이 농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스듬히 멈춰선 채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차였습니다. 운전석 문은 잠겨 있었고 실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운전석 팔걸이에 희미하게 말라붙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손잡이 안쪽에도 시트 가장자리에도 작지만 분명한 혈흔이 존재했지요. 새벽 2시 차량 번호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주는 전남군에 사는 41살의 남성, 지역 중형 식당의 공동대표였습니다. 경찰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계십니까? 아직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차량이 농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벽 3시. 아내는 급히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량이 발견된 농로로 이동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농로. 손전등 불빛 아래 남편의 차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운전석 팔걸이의 얼룩을 보았습니다. 저게 피인가요? 김 경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지요. 새벽 4시. 경찰은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논두렁, 수로, 밭 사이까지. 손전등을 비추며 샅샅이 살폈지만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어떤 소지품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농로에 서서 남편이 걸어 나올 것만 같아 먹먹한 눈으로 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전 7시 식당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실종됐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경찰은 남자의 동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식당을 나간 시각이 정확히 몇 시입니까? 9시쯤입니다. 어디 간다고 하시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차량이 발견된 농로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외딴 길이었지요. 왜 그는 그 길로 향했던 것일까요? 감식 결과가 나오자 수사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운전석 팔걸이와 시트 가장자리에서 혈흔이 검출되었고 그 패턴은 단순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차량 주변의 흙바닥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지만 장마 뒤라 형태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아내는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인근 야산, 강변, 폐창고 지대까지 모두 탐색했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밤새 수색을 도왔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식으로 사라질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흔적은 차량과 혈흔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주인 없는 차량, 말라붙은 혈흔, 그리고 해명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뿐이었지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군 일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오전 10시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인력이 긴급 투입되었고 수색 인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농로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를 집중 수색합니다. 지시가 떨어지자 경찰들은 조를 나눠 농로 주변, 야산, 강변, 논밭, 그리고 폐공장 지대까지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공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비가 첨단화되지 않았습니다. GPS도 없었고 드론도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남은 건 손전등과 지도, 그리고 발로 뛰는 수색뿐이었지요. 수로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야산 동쪽 사면 수색 완료. 발견 못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같은 내용의 보고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주방 보조, 서빙 직원, 설거지 담당까지 모두 손에 손전등을 들고 농로 주변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사장님은 연락 없이 사라질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직원들은 가시에 긁혀 손에서 피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님 하고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동업자 2명도 말없이 수색에 함께했습니다. 평소 갈등이 있었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 갈등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오후 2시 경찰은 수색 범위를 인근 마을까지 넓혔습니다. 어젯밤 9시에서 자정 사이 이상한 걸 보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전남 시골의 밤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의 발걸음도 사라지고 가로등조차 드물어 밤은 칠흑처럼 내려앉는 시절이었지요. 오후 4시 강변 수색팀이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다시 한번 허탈한 정적만 남았지요. 밤 10시 첫날 수색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파출소에서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발견됐다는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러나 돌아온 말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뿐이었지요. 실종 이틀째. 경찰은 수색과 동시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 당일 특이한 점 없었습니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동업자들을 다시 불러 갈등과 금전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들의 알리바이는 가족들의 증언과 함께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실종 사흘째. 수색 범위는 인근 시까지 넓혀졌지만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교통 요지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남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를 돌보며 숨죽여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큰아이의 물음에 아내는 대답을 잃었지요. 실종 나흘째. 차량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출된 혈흔은 A형입니다. 실종자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아내는 그 말 한 줄에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혈흔의 양으로 보아 치명적 부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지요. 차량 주변에서 채취한 발자국 분석 결과 최소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남자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닷새째. 지역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F로 혼란스러운 시대, 사건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짧게 불붙고 금세 식어갔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수색 인력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여력은 한정되어 있었고 다른 사건들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식당 직원들만이 여전히 손전등을 들고 경찰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길목을 밤마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어둠뿐이었지요. 실종 2주째.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일한 생계였던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일터를 잃었습니다. IMF 한복판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지요. 실종 한 달째. 남자는 여전히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도 사실상 중단되고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하는 정도로 수사가 축소되었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식당 확장 과정에서 생긴 대출 이자는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수십 명이 일주일 넘게 뛴 수색이었지만 남자는 끝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린 것이었지요. 남겨진 것은 주인 없는 차량, 마른 혈흔, 그리고 가족의 끝없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실종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역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전남군 식당 대표 실종 경찰 수색 중. 사진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41세 남성 실종이라는 한 줄의 사실만 담담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지요. 1999년의 현실은 그 기사 속 남자를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IMF 여파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들이 많았고 실종 신고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던 시절이었지요. 언론도 사회도 이 사건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역 방송국 뉴스에서는 엔딩 코너에 30초가량 짧게 소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전남군에서 41세 남성이 실종되어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시청자들은 저녁밥을 먹다 말고 아, 또 그런 일이 있네 하고 그 소식을 흘려보냈지요. 아내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해주세요.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사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다루기 어렵습니다. 아내는 수화기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은 뉴스의 한 줄이 되기에도 부족한 것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사도 방송도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이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있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함께 걱정하던 이웃들도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친 거 아니야? 식당 확장했다가 어려워졌다더라. IMF라 다들 힘든데 그럴 수도 있지. 근거 없는 추측이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실종을 정리하고 싶어 했지요. 아내가 시장에 가면 등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그 실종된 사장님 부인이라며 남편이 빚지고 도망갔다던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지요. 식당 직원들도 새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어디서 일했어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 거기 사장님 도망갔다는 그 집? 직원들은 억울함을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실종 2주째. 아내는 남편의 사진을 인화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절, 사람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처럼 붙여넣는 전단지뿐이었지요. 전단지를 들고 아내는 마을을 돌았습니다. 전봇대에 붙이고 버스 정류장에 붙이고 슈퍼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힘내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 위로는 오래 남지 않았지요. 비가 오면 전단지는 흘러내리고 찢어졌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지저분하다며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주, 동업자 한 명이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저 식당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동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이미 문 닫은 지 2주 넘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떠났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나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식당은 정리되었고 남편의 지분만큼의 빚이 고스란히 아내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실종 한 달째, 사람들은 그 남자를 잊었습니다. 신문도 방송도 그의 이름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색도 최소 인력만 남았지요. 아내와 아이들은 고립된 섬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큰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너네 아빠 도망갔대. 아니야,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아이의 외침은 웃음거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6살 둘째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곧 오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녀에게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늦은 저녁, 아내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속의 웃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당신 어디 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녀는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외면했고 사람들은 잊었고 사회는 침묵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가족의 고통뿐이었지요. 그 고통을 아무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소멸했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실종 석 달째였습니다. 1999년 가을이 깊어가며 논밭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계절은 바뀌어 갔지만 아내의 시간은 그 여름 밤에 그대로 멈춰 있었지요. 경찰의 수색은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보관함 깊숙이 밀려났고 담당 형사도 다른 사건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종은 사람들 기억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지요. 아내는 식당 옆 작은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야 했고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옷을 꺼내 그 채취를 맡곤 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셔츠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11월 초 야산에서 산나물을 캐던 한 할머니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산 중턱 잡목이 빽빽한 곳에 흙더미 하나가 솟아 있었지요. 자연스러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파고 덮은 흔적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 처음엔 그냥 동물 구덩이겠죠 하고 넘기려 했지만 할머니가 계속 말을 꺼내자 아들은 직접 확인하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야산에 올라가 문제의 흙더미를 확인했습니다. 크기는 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1미터. 딱 누군가 누울 만한 형태였습니다. 속에서 차가운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는 즉시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초기에는 쓰레기나 동물 사체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순간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흙더미 주변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자국도 보였습니다. 빗물에 흐려졌지만 분명 사람이 남긴 흔적이었지요. 감식팀이 호출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팀이 도착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몇 번 움직이자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고 흙과 함께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속 파세요. 비닐을 벗기자 회색빛 천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옷감이 흙과 섞여 변색된 상태였지요. 그리고 그 아래 유골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은 한순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형사는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사체 발견. 본부에 보고합니다. 노란 차단 테이프가 둘러졌고 국과수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유골은 신중하게 수습되었고 주변의 흙까지 모두 채취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사들은 3개월 전 실종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때 실종된 식당 대표 아닙니까? 위치가 딱 맞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농로에서 약 5km 떨어진 곳입니다. 묵혀두었던 파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여름 차량만 남기고 사라졌던 41살의 식당 대표. 유족에게 연락해야겠네요. 밤 9시 아내는 일을 마치고 집에서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씨 맞으십니까? 경찰서입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찾으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전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매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떨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골과 함께 유류품이 나왔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형사는 비닐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흙에 뒤섞여 색이 바랜 갈색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지요. 아내는 봉투를 들여다보고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남편 지갑이에요. 그 순간 경찰서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DNA 분석을 위해 남편의 칫솔을 제출했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DNA가 남편분과 99.9% 일치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개월 전 실종된 41세 식당 대표. 그는 야산에 묻혀 있었지요. 국과수의 초기 감식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이는 두개골 골절입니다. 강한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입니다. 사망 직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사건이 되었지요. 형사들은 첫날의 모든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차량의 혈흔, 발자국, 실종 전 통화 기록, 모든 진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3개월 전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흔적을 말려버릴 수는 있었지만 진실을 완전히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야산의 얕은 흙더미 아래 감춰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누군가 그를 죽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묻었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이후 수사는 다시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살인 전담팀을 꾸렸고 3개월 전 조사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단서들은 다시금 형사들의 눈앞에서 의미를 되찾고 있었지요.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건 남편의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이었습니다. 출혈량이 너무 적습니다. 차 안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폭행 후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식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차량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중간 경유지였던 것이지요. 발자국 분석도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실종자의 신발로 추정되는 자국 하나, 그리고 신원 미상의 발자국 하나. 감식 결과 신원 미상 발자국의 신발 사이즈는 250mm였습니다. 250이면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들이 서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주변의 인물 대부분은 남성이었습니다. 식당 직원도 대부분 남성이거나 신발 사이즈가 260 이상이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의 사이즈가 정확히 250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형사들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50mm는 흔한 여성 사이즈이며 이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경찰은 동기를 중심으로 다시 접근했습니다. 동업자들은 갈등이 있었지만 알리바이가 탄탄했습니다. 직원들은 동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수사의 시선은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3개월 동안 남편을 찾느라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함께요. 아이들 말고 다른 증인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형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과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평범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갈등은 없었습니까?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저는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보다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분의 생명보험 가입 내역이 있습니까? 네, 50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그게 왜요? 보험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저예요. 아내는 형사의 눈빛에서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형사는 단정 짓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시선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알고 있었지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뜻이라는 거려. 며칠 후 결정적인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나갔던 한 주민이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서요.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밤 9시 반쯤이었는데 차가 2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 같았어요. 확실합니까?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근데 체격이 작고 움직임도 여자 같았어요. 증언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존재, 아내를 향한 의혹은 더 커졌지요. 경찰은 다시 아내를 불렀습니다. 실종 당일 정말 단 한 번도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이들이 잠든 동안 잠시 다녀올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나간 적 없어요. 형사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발자국과 신발 사이즈가 일치합니다. 남편분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보험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여성이 목격됐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아내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요? 제가 왜요? 남편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아빠였다고요.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을에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내가 용의자라더라. 남편 죽인 거 아니야? 보험금 때문에 그랬대. 사람들의 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칼처럼 아내를 찔렀습니다. 장 보러 가면 등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라며 무섭다. 어떻게 남편을.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장바구니를 버리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서 더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네 엄마 살인자라면서?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아이의 외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요.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숨이 끊어질 듯 울었습니다. 엄마, 아니야. 엄마는 아빠 사랑했어.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점점 더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황은 있었지만 증명은 되지 않았고 의심은 짙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요. 진실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 사이즈, 현장 근처의 여성 목격담, 보험금, 남편과의 갈등, 모두 정황일 뿐 단 한 가지도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아니었지요. 형사들은 더 조사할 것도 더 의심할 것도 없는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종 사건이 재조사된 지 약 3주가 지나던 아침, 경찰서 문이 열리고 남편의 동업자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마치 얼음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형사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고 사장님을 제가 죽였습니다. 순간 조사실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업자의 자백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던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급한 얘기가 있다고 잠깐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의심도 없이 오셨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형사의 물음에 그는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확장하면서 빚이 늘었고 저는 몇 달 동안 매출 일부를 속여
그 차액을 빼돌려 왔습니다. 사장님이 그걸 눈치채셨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나자마자 사장님은 그랬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겠다.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옥에 갈까봐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동업자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만 때렸는데 사장님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은 바로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시신을 옮겼습니다. 제 차에 태워서 야산으로 갔습니다.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여자는 보지 못했습니까? 목격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떠난 뒤 누가 지나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자백합니까? 동업자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밤마다 사장님이 보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데 사모님이 용의자로 몰리니까 그걸 보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머리를 감싸쥐고 조사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사는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업자의 차 트렁크 틈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고 DNA 결과는 피해자와 일치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압수한 옷에서도 세탁 후 남아있던 감식 흔적이 나왔습니다. 묘가 발견된 위치 역시 동업자의 진술과 거의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검찰은 동업자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0년 2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동업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인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업자를 살해했습니다. 계획적이며 악질적입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자백과 반성, 충동적 범행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의 분위기는 싸늘했지요. 아내와 시어머니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유족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정직했고 저희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돈 때문에 죽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2000년 4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정 안은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채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동업자는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 직후 기자들이 아내를 둘러쌌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든데 제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범인이 잡힌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아빠 없이 자라야 하죠. 아내는 더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생활이 몇 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아빠의 얼굴을 점점 흐릿하게 기억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손은 세월 속에서 갈라지고 굳어갔습니다. 2005년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중학생이 되었지요. 가족은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저 전교 20등 했어요. 엄마 힘들지 않게 장학금 받을게요. 둘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어른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묘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 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999년 여름, 전라남도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한 가족의 삶을 뒤흔들었고 지역 사회에도 작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과 욕심의 끝은 늘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향한 섣부른 의심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이었지요.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오늘까지도 조용히 회자되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끝내 모습을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2025년, 그 여름밤에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26년이 흘렀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소도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흙길이던 농로는 포장도로가 되었고 어둠만 흐르던 길가에는 가로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사건이 되어가고 있죠. 1999년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이는 이제 각각 34세와 32세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회사원이 되었고 결혼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었지요. 두 아이를 홀로 키웠던 아내는 이제 64세가 되어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관절염과 당뇨가 찾아왔지만 손녀를 만날 때면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번집니다. 어느 날 손녀는 집 안에 걸린 낡은 사진을 보며 묻습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너희 할아버지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손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왜 하늘에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아픈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늘 우리 곁에 계시죠. 그날 큰아이는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날 한시에 모인 것은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꽃을 올리고 절을 한 뒤 큰아이는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가 잘 돌보고 있습니다. 둘째도 이어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지만 보람 있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긴 시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몇 살이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죠.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자랐습니다. 손녀도 생겼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지 압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묘를 내려오며 두 자녀는 동업자의 출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아. 둘째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예전엔 정말 미웠는데 이젠 미워할 힘도 잘 안 생겨요. 큰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워한다고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미움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족을 아끼고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었죠. 손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닮았어요. 착해 보여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었고 우리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자랐습니다.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지켜줬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움은 세월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1999년 7월, 한 남자의 실종으로 시작된 사건은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범인은 잡혀 처벌받았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상처 역시 26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극 자체가 아니라 비극을 만든 욕심과 선택의 무게입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순간의 충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정의입니다. 잊지 않는 것이 죽은 이를 향한 예의이자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죠. 1999년 7월의 그 남자, 평범하지만 성실했던 한 아버지, 한 가장, 한 동업자. 그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가족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견뎌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의이며 가장 확실한 추모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묵묵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